간암 예방은 확실히 된다 하는 것은 밝혀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최근 제가 중년이라, 저도 이제 중년이라 주변에 부모님들이 별세하는 분들이 생겨서 전에보다 자주 장례식장에 드나들었는데, 직업적으로 제가 또 매일같이 삶과 죽음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분들을 매일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그런 경험이 있어도 좀 죽음 앞에서 그 무게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럼 분위기를 한번 바꿔서 밝은 분위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작진이 생활 밀착형 질문, 아주 좋습니다. 이런 질문들 좋은데 실제로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오늘 모아봤다고 하니까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한번 들어볼까요? 대장에 우리 그 병원에서 원래 암모니아라는 그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이 암모니아가 간 혈류를 타고 간에서 해독이 됩니다. 해독이 되지 않으면 그게 뇌로 가서 그 간성 혼수라는 걸 일으키는 건데, 정상적인 간 기능을 가진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 있죠. 간경화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변을 못 보게 되면 그 암모니아가 많이 생기겠죠. 그 생긴 암모니아가 간에서 해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이 문제가 없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변비가 있는 분들, 특히 변비가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실제 간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질문이다. 그래서 변비 자체가 간독성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변비로 인해서 혼수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 약 종류가 많은데요. 요새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싹땡땡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많은 그 여성분들이 이 주사제인데, 이 주사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약물 기전이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약물은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당뇨병 치료보다 오히려 비만 치료에 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아주 획기적인 선풍을 끌면서 쓰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 약물, 항비만 치료제들이 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이거든요. 그런데 약물이 안전하다고 해도 모든 약이 다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한다든지 잘못 사용하게 되면 혹시라도 간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방 흡입술, 또 지방에 대한 직접 주사 치료, 또 최근에는 비만 수술이라고 해서 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 이런 것들이 다 기계적으로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지방 흡입술은 복부나 엉덩이, 허벅지, 이런 지방이 많이 껴있는 부위에서 실제로 석션한다고 하죠. 지방을 분해해 가지고 그걸 빨아내는 방법이죠. 기계적으로 기름을 빼는 방법이죠. 지방 분해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 부위에 주사를 놔서 녹이는 치료법이고요. 최근에는 이런 방법들 외에도 비만 치료제를 수술적 방법, 위를 일부 잘라내는 위소매 절제술 같은 것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계적으로 어쨌든 체내의 지방 성분을 줄이는 거는 체중 감량 효과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지방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헬스장에서 근력 강화를 위해 점점 더 무거운 걸 들게 되잖아요. 간 건강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산소를 많이 흡입하는 운동, 조깅, 수영, 그다음에 걷는 산보까지 이렇게 유산소 운동이 제일 좋지만 근력 감소가 일어나는 중년의 남성, 여성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운 걸 드는 데 따른 후유증도 있어요. 무거운 거 든다고 해서 과도한 중량이라고 해서 꼭 이게 간 손상을 일으킨다고 보긴 어려운데, 다만 본인 능력에 맞지 않는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걸 들다가 뼈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환자들 봤는데요. 터질 듯한 근육을 만든다고 그 단백질 가루 파우더 드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게 아주 고용량의 단백질이다 보니까 역시 영양소다 보니까 간으로 가야 됩니다. 섭취하고서.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영양소를 다룬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서로 변환하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는데, 그런 대사 과정 중에서 간에 손상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AST, ALT라는 간 수치 있죠? 실제로 트레이닝 하면서 이런 파우더를 너무 과도하게 드셔가지고 간 수치가 수백, 1000까지 올라간 환자도 제가 봤는데, 이렇게 간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커피들 많이 드시죠? 커피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이 카페인인데, 카페인 외에도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실험적으로도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역학 연구에서 이 폴리페놀이라는 것이 만성 간질환 환자들 있죠.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화 환자들에서 폴리페놀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간암이 억제됐다 하는 이런 보고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를 많이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을 많이 섭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체 다른 부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간에 있어서는 간암 예방은 확실히 된다 하는 거는 밝혀진 사실입니다. 종합 비타민제 드시는 분들 많죠? 비타민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물에 녹느냐 녹지 않느냐에 따라서. 물에 녹으면 수용성 비타민,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녹으면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에는 B, C가 있고요. 지용성 비타민에는 A, D, E, K가 있습니다. 옛날에 생물 시간에 배우신 거 떠올려 보시면 생각나실 거예요.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네, 이게 적혈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B가 부족하면 빈혈이 걸리거나 또는 구내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유명하죠. 괴혈병, 잇몸에서 막 피가 나는 병. 비타민 C가 모자라면 괴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는 괴혈병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음식 섭취에도 비타민이 모자라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대부분 잘 먹는 분들, 음식 섭취 문제가 없는 분들은 따로 비타민 섭취를 안 하셔도 되는데, 만성 간질환 환자분들 이런 비타민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B, C 말고 또 뭐가 있죠? D가 부족하면 햇빛을 잘 받지 않는 분들은 이 골다공증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를 따로 하거나 주사를 맞는 비타민 D가 있고, 비타민 E는 토코페롤 성분이에요.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항산화 효과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간에서 간질환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비타민 E도 필요한 성분이다. 비타민 K는 모자라게 되면 이 혈액 응고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가 났을 때 잘 멈추지 않는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종합 비타민제에는 무기질 비타민 적정 함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몇 마이크로그램, 몇 그램, 몇 밀리그램 이상 섭취해야 된다, 이게 수치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적절한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시면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편식하는 아동에서 비타민 부족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발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비타민 부족하면 성장에도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쯤 되면
비타민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7, 8세 이후부터는 비타민 복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아 비만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아에서의 지방간도 점점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비만하고 지방간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특히 소아 때부터 지방간이 있는 경우는 성인에서 지방간 생기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간에 기름이 어릴 때부터 끼어 있다는 것은 간 손상이 그만큼 더 오래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아 비만과 소아 지방간은 더 적극적인 관리, 적극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댓글에 답변을 달아드리는 처방전 타임. 첫 번째 김종님이 2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요. 똑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어느 날은 너무 쉽게 취하고 어느 날은 멀쩡하다고 느껴지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컨디션이 안 좋을,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먹으면 아무래도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술에 취할 수 있고, 반대로요. 술을 가령 3일 동안 계속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간에서 술을 해독하는 그 엔자임, 효소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술을 먹어도 금세 분해를 시킬 수가 있는데, 술을 끊었다가 또 갑자기 마시는 경우 있어요. 금주했던 분들이. 그러면 술이 확 오르죠. 그때는 간에 있던 그 술을 해독시키는 그 효소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이 들어와도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전신 상태, 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스트레스도 많고 과로하고 잠도 못 잔 상태에서 술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술이 금방 취하게 되고, 또 안 먹던 술을 먹게 되면 또 금방 취할 수 있다. 2번째 질문은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시면 완전 길에서 뻗어버리는 스타일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스타일입니다. 몸에서 술이 안 받는 건가요? 진짜 궁금해요. 길에 뻗어버리면 그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술은 정신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약하고 센 걸 떠나서 끝까지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면은 길에서 막 뻗어버리고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누구나 필름도 끊기고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지기도 하죠. 부축받아야 되고. 저도 술 배울 땐 많이 그랬는데 술이 늘면서 그런 일은 점점 없어지죠. 근데 이제 너무 정신을 놔버리면 길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은 정신력이다. 꼭 많은 양의 술을 드셔도 정신을 끝까지 잃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활 밀착형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 외의 질문들 있죠? 의학 상식들, 꼭 간 관련 질문이 아니더라도 궁금하다 싶은 질문들은 따로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갖는 시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감기 걸리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간편한 생활 하시고 안녕!